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바이러스병 연구소의 김기순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역학에 대한 기본 정보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역학에 대해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감염병 역학의 기본, 신종 감염병의 중요성, 사스 역학 정보와 머스의 정보,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의 정보, 우리나라의 현황,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 그 다음에 메르스와 코비드-19의 비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식 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역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들에 필요한 역학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에피라는 단어는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다는 의미고요. 데모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로고스라는 학문이라는 의미. 그래서 에피데미올로지는 특정 집단에서 건강 관련된 상태나 사건의 결정 요인과 이들의 분포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역학 연구의 최종 목적은 건강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의 대상을 보면 건강과 관련된 상태의 분포,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코비드 상황에서는 코비드 환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시기별 분포 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건강과 관련된 코비드의 결정 요인, 그리고 병원체로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전파력, 인수공통 감염병의 특징, 그 다음에 기저질환의 특징,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증상 악화의 요인, 이런 것들이 역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학 연구의 대상은 질병의 특성이 규명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이 역학 연구를 통해서 질병의 방어와 예방을 위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의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이제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진 환자라는 단어가 있고, 의사 환자, 그다음에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 환자는 진단 검사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전자 검사상 양성 또는 바이러스가 분리된 환자들을 얘기하고요. 의사 환자는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영어로 suspected case라고 하는데,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분들이나 해외 방문력이 있으면서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 나오거나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을 얘기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국내 집단 발생과의 역학적 연관이 있으면서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들을 전부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촉의 정의, 이제 뉴스나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촉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접촉이라는 것은 확진 환자나 의사 환자의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14일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m 이내에 15분 이상이 대면이 있다든가,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든가, 적절한 개인 보호구 없이 환자를 돌본 의료인의 경우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평가 상황에 부합하는 그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접촉의 정의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의한 접촉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이제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코로나에 의한 사망의 정의는 확진 또는 의사 환자가 코로나 감염 증상과 관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 코로나에 의한 사망으로 집계되기 위해서는 질병과 사망 시점에 완전한 회복 기간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코로나의 감염이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을 미쳐야 코로나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의 정의를 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역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이제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은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지도는 요즘 대중매체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닥터 안소니 파우치라는 분이신데, 1987년부터 그분이 전 세계의 신종 제출형 감염병의 발생을 지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87년부터 했으니까 30년이 넘었죠. 그 30년 동안 보니까 한 50개 정도의 그 신종 제출형 감염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33번 정도, 33번 정도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 제출형 감염병의 중요성이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발생되기 전에는 SFTS라든지 홍역이라든지 A형 감염이라든지 수족구병이라든지 전부 다 이게 바이러스 질병이라 바이러스 질병에 의한 그 신종 제출형 감염병이 전 세계의 그 인구 사람들의 건강을 매우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와 가장 유사한 2003년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와 유사한 사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사스는 2002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 7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홍콩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시작해서 전 세계 한 26개국에서 한 8,096명의 감염자가 나타났고요. 이때 774명 정도가 사망이 보고되어서 사망률은 약 9.6%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환자는 없지만 의사 환자가 한 3명 정도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그 사스가 우리나라에 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사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당시에 약 16억 불 이상의 사회 비용이 소요됐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스가 2003년도에 우리나라의 또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최초로 위협했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스 역학 정보를 이제 2003년도부터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많이 정보를 이제 정리를 해서요. 사스 역학 정보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면 2002년 11월에 최초 보고된 이후로 2003년 2월에 원인 바이러스가 밝혀지고 2003년 7월까지 약 8,096 감염 사례가 나타났고 그중에서 774명이 사망자가 생겼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연령층일수록 사망률이 증가해서 60세 이상의 노령층의 사망률이 약 43%, 그 다음에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약 14%의 사망률을 보였고요. 자연적으로 이 사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숙주는 무엇이었었냐면 박쥐였었습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지금 현재 돌고 있는 그 바이러스도 박쥐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2003년도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이 나타났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얼마나 전파가 되느냐가 되게 그 역학적으로 중요한 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 감염이 대면 접촉, 그 다음에 방울 접촉, 그 다음에 이 피칼 오랄 루트라고 하는 그 구적인 먹는 거에 의해서 감염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공기 접촉 이런 것들이 이때 사스의 특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슈퍼 스프레더라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감염시키는 슈퍼 스프레더가 존재해서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던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최초 증상 발현 후 평균 6에서 11일까지 PCR로 다 검출이 가능했었고, 특히 이제 의료 환경 또는 항공기 표면에 존재하는 포마이트들이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데 역할을 했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한번 걸리면 일반적으로 2에서 7일 정도의 그 인큐베이션 시간을 갖고 환자의 95%에서는 접촉 후 10일 이내 모든 환자들이 발병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스의 역학적 중요성을 본다면 고령 및 기저질환에서 사스 감염이 되게 위험했었고요. 또한 이때 비정형 또 무증상 감염이라고 그러죠. 비정형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제 이 조직의 그 데미지를 갖다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락테이트 디아이로게네이즈의 증가가 특별한 현상이었었고요. 소아청소년 감염에서는 비교적 낮은 비율로 이 사스가 전파되고 사스가 감염되었다는 그런 역학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스가 2003년도에 다행히 이제 잦아들었는데 이런 사스의 재출현 가능성은 계속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사스의 내추럴 리저버가 와일드 배트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와일드 배트,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사양 고양이, 너구리, 오소리, 그다음에 야생 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진화적인 역학관계를 규명하기도 하였고요. 또한 2009년에는 중국 남부에서 이 돼지 사육하는 집단에서 이 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들이 출현을 해서 직접 사람의 감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스는 2003년도, 2004년도에
종식이 됐지만 계속 그 사스에 대한 연구를 그 보건 관련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가 2012년도에 이 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가 또 전 세계에 이제 공중보건학적인 이제 위험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그 사스 이후에 지금은 이제 2015년에 메르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2012년도에 사실은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처음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 날 2012년 9월 23일 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사스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중증의 호흡기 질환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마침 그 9월 23일 이후에 9월 28일 날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화 회의로 이런 이상한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0월 달에 이 사스와 유사한, 그때 당시에는 사스의 친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진단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하는 단계를 2012년도 말까지 거치고 2013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공공보건기관, 즉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공보건기관의 실험실 검사과정 교육 프로그램에 이 메르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구축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전 세계 최초로 분리를 했는데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직접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이 메르스 유전자 진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다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독일의 로버트 코흐 연구소와 함께 그 유전자 그 진단법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완벽하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2015년 5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이 되게 되고, 그 환자가 발생이 됨과 동시에 5월 26일 날 메르스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의 환자 1번 환자에서 나온 메르스 바이러스는 특이한 변이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실험실적인 진단 대응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어떤 진단 강국으로서 전 세계의 이모부의 집중을 받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고,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의 진단 역량이 되게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이런 메르스 때의 경험이 아주 커다란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의 메르스는 다행스럽게도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명의 환자가 생겼고 38명의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생겼지만 어쨌든 간에 2015년 7월 27일 날 사실적으로 종식이 되었고, 마지막 환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잠복기의 2배, 즉 28일 이후에 공식적인 종식이 12월 23일 날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 4개월 동안 종식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지만 거기에 있는 사회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손실이 많아서 약 한 9조 원의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르스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종식이 됐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 중동 지역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간히 환자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비드-19, 지금 현재 우리가 힘들게 싸우고 있는 코비드-19의 현상을 보면 이 그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매일 발표하는 그림인데요. 각 나라의 총 환자 수가 아니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 발생된 환자 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이 코비드-19의 진원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생각외로 지금 색깔이 옅고요. 특히 이제 미국, 북미 지역의 미국이 색깔이 짙은 게 지금 현재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이 지금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지역별로 보면 빨간색 그래프는 유럽 쪽이고요. 노란색 그래프는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쪽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코비드-19 환자들이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맨 처음에 이제 2020년 초기에 나왔던 그 중국의 환자들은 맨 앞쪽에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도
한 420만 명 정도의 환자가 확인이 됐고 그 중에서 한 28만여 명 이상이 사망자가 나타난 그런 상태인데 이 코비드 19을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하면은 올겨울에 다시 두 번째 피크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력을 다해서 코비드 19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어저께 5월 12일 현재로 우리나라는 코비드 19에 의한 사망률은 2.36%입니다. 특이하게도 80세 이상의 환자들에 있어서 사망률이 되게 높습니다. 25%에서 위험군이 고령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젊은 층에서 환자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어제 그저께부터 특정 집단에서 이제 그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이 코비드 19의 특성이 사회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젊은 층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것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이지만 1937년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존재가 확인이 됐고 계속 한 몇십 년 동안 지나면서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대부분 전부 다 이 야생동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이 되게 중요한 그 관리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에 나오기 전까지는 약 6종류의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2292, OC43, NL63, HKU1 같은 것들은 중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증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의 사스와 2015년도의 메르스가 중증의 질환을 일으켰고 특히 이제 올해 그 2019년도 말부터 시작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또 중증의 어떤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은 코감기, 인후통, 후두염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을 쓰실 필요 없이 그냥 계절적으로 흘러가는 감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증의 질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5년 전에 우리나라에 돌았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중증 호흡기 코로나 바이러스, 중동 호흡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이번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2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보면은 베타 코로나스 2C에 속하는 메르스와 2B에 속하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좀 유전적으로 다르고요. 발생 현황은 요거는 업데이트가 좀 안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는 지금까지 한 2,500명 정도의 감염이 되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지금 현재 한 42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치사율은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메르스는 34% 정도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2는 2.3% 정도, 우리나라도 한 이 정도를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복기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9일에서 14일 또는 2일에서 11.5일 정도이고요. 특히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무증상 감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사흘 전부터 나타났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발생도 무증상 감염이 많이 관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간 전파가 중요한데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 간의 전파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식이 선언이 될 수 있었는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사람 간의 전파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파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그 전파력을 측정하는 단위인 재생산 지수 R0 값이 2에서 3, 더 이상 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는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그 질병을 갖다가 막는 데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대증요법 또는 사회적인 요법으로 지금 질병을 방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세포로 들어갈 때 사용되는 세포 수용체가 메르스는 DPP4라는 것이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는 ACE2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비슷한 증상과 비슷한 그 기저질환의 그 고위험군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지만 사실은 바이러스학적으로 보면 매우 다른 행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매년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의 그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그 감시 정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5월 달이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항상
없어지고 있는 게 이제 계절적인 특성인데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어서 더 주의가 요구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과학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태어난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르는 그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추려보면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사람한테 오기 전에 과연 어떤 동물을 통해서 왔느냐, 중간 숙주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반려동물 쪽에서도 뭐 말씀을 하셨겠지만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동물과 사람과 이 전파가 가능하냐는 걸 평가하는 데 되게 중요한 그런 아이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가지고 있는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감염된 환자의 면역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항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진화적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바이러스의 감염증을 관리하는 데 되게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그 과학적 지식의 그 차이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밝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림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림이 아니고 홍역에 대한 그림입니다. 홍역이 재생산 지수가 18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홍역 환자 한 명이 홍역 환자를 18명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전파력이 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홍역 환자는 벌써 홍역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도 무증상 감염이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증상 감염 기간에 감염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역 바이러스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무증상 감염의 그 기간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런 그 원인이나 그런 현상들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 내용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와 같은 그런 그 신종 감염병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게 되면 아주 가장 최악의 케이스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요. 저희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인구 집단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과학자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를 무찌르기 위한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는 그 전문가들께서 힘을 합하셔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빨리 우리 사람한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Good friend, KSMCB, good friend.